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30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2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박탄핵 정권교체 때와 윤탄핵 정권교체 때 미국의 반응 다르다. 박탄핵에 따른 정권교체 시 미국의 반응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박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윤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 시 백악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발표한 첫 메시지에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경고해 외교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내비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프레드 프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 박해를 우려한 것도 파트 1에서 소개를 했죠. 조현 외무부 장관의 첫 일본 방문에 북로 동맹에 대한 한일 협력을 언급했지만 대만 유사와 같은 대중국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게 좀 걸립니다. 트럼프 공산주의 악 존재하지만 한미동맹은 철통이라고 정전 휴전 기념일 그 다음날 이렇게 언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한미일 동맹은 굳건한 것인가?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든지 미일동맹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일 동맹이라고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일 협력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일 동맹이라고 삼국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 정권이 나올 때마다 그 동맹 관계가 조금 축소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더 강화가 된다. 이런 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그 생각이 일본 시사통신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 내용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암참도 노랑 봉투법 깊은 우려, 한 투자의 부정적 영향, 정봉호 기자가 동아일보 7월 30일 10시 36분에 보도했습니다. 주한 유럽상이 경제 8단체 이어 우려 표명, 에이펙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 봉투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게 사용자 정의에 있는데 신설 개정안에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시중은행에 현재 지분이 외국계가 50%가 넘고 KB은행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데 그럼 그게 실질적 지배자 아니냐, 1원 1표 주의니까 이런 경우에 그 노란 봉투법이 적용돼 가지고 은행 파업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노동쟁의 요건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주장 불일치, 이런 경우에 그 뭐 표현이 돼 있는데 어, 그, 그 적법하게 그 노동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그렇고요.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YTN에서 7월 30일 오전 11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추경 편성이나 또 기업들이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동계의 협조가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어, 그 정무회의 때 이칸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안 죽이겠다는 것으로 들리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혁명 합리화 TF도 도 곧바로 가동,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산 전략이 됐다고 이칸이 정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임죄 남용의 기업활동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할 것, 모순의 극치를 봅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은 이렇게 놓고 기업들을 모니터링 감시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달리 보는 관점이라면은 한 손에는 노조, 한 손엔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모두 잘하겠다는 것은 너무 의욕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추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칸이라고 저는 좀 진단을 해보고 싶네요. 트럼프, 한국과 관세 협상 내일 끝나냐는 질문에 내일 안 끝난다. 김은중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30일 10시 55분에 보도했습니다.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 기자 질문에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합의 타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을 특정해 말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라는 말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왜 제목엔 한국을 넣느냐라고 조금 제가 질타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CNN 기자의 질문에는 조용히 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샷더 마웃 했겠죠. 트럼프의 말은 대중 관세 협상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저 같은 수준에서 뭘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 발표되는 거 지금 이해하기에 바쁘죠. 참고적으로 나온 그 기사들은 미 상무부 장관 한국 최종이자 최고의 통상 협상안 가져와야 라고 요구했다고 그러고 미국 한국의 사실상 추가 양보 요구 그 다음에 무역협상 막판 총력전 돌입이라고 현정민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또 7월 30일 09시 13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스코틀랜드 다녀와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갈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6개월 전 더 지났죠? 6개월이 더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 2.0 이후 아마도 트럼프가 그렇게 바쁘게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팍싹 늙을 것 같은 퇴임하면은 머리도 엄청 빠지고 또 머리도 많이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임기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매우 어, 도파민과 엘돈핀 두 개가 다 나오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 다른 드라마보다도 트럼프 미국 드라마가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일경보 지금 당장 높은 장소로 도망쳐 직역을 해줬네요. 야후 재팬 지진 정보인데 캄차카반도에서 약간 떨어진 데서 이 8.7의 그 강도로 이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바다에서 그것이 여파가 지금 일본 그 태평양 연안 쪽으로 충격파가 오니까 대비하고 높은 데로 좀
피난하라고 경고 방송이 지금 발령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7월 30일 8시 25분경인데 캄차카 반도 부근입니다. 최대 진도 2, 매그니튜드라고 되어 있네요. 8.7. 깊이는 알 수가 없대고 되어 있는데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깊이. 그리고 위도 경도는 북위 52.2도, 동경 160.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소련 측, 아니 러시아 측의 어떤 마을인 것 같은데 바닷물이 지금 마을까지 넘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안에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여기 그 마을 그 들이 좀 보이죠? 이것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또 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도 경보가 발령이 됐죠. 러시아 근해에서 규모 8.8의 지진이 발생한 후 하와이 서해안에 쓰나미 경보 발령, 다나보이즈 포커와 타오 응우엔이 USA 투데이에서 수요일 12시 5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를 했는데 우선 안류산 열도의 주민들은 해변, 항구, 해병대 그리고 입구에서 벗어나 물 밖으로 이동하라고 공고를 받았고 그런 경고를 받은 것은 항상 무섭습니다. 하와이 주민들이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쓰나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샌디에이고 관계자들, 알래스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 활동,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사회에 경고된 위험한 해류, 자관 여기 표시된 데 쪽을 다 경고 방송에서 조심하라는 권고 이런 것들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했답니다. 러시아 지진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이번에 캄차카반도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해저에서 어, 발생했는데 깊이를 모른다는 게 이게 또 좀 이상합니다. 깊이를 그것이 좀 문제일 것 같네요. 뭔가 그 수중에서 원자 폭탄이 터졌나 어떻게 됐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자관 그 지층이 겹쳐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 소개가 돼 있는 데죠. 의견 트럼프는 푸틴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당신의 통치를 끝내겠습니다라고 조셉 보스코가 더 힐에서 7월 29일 날 화요일 11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2014년 침공이 시작된 이후 압수하고 보유한 모든 러시아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러시아의 비교적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이란, 북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유사한 통치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늘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 새로운 그 세계 지배를 위해서 현재 그 공산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은 어쨌든 그 이란, 러시아, 북한, 중국, 중공 어, 지도자를 미국이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베센트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해 중국의 경고. 데이비드 로드가 로이터에서 7월 3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승인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한 국가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석유 고객들이 10월에서 12일 안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한을 단축했다. 50일 기한을 줬는데 그 전까지 휴전을 하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땡겼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죠. 드론 전쟁으로. 중국은 여전히 하루 약 200만 배럴로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국이며 인도와 튀르키예의 그 뒤를 잇고 있다. 베센트는 또한 허리펑 부총리에게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유럽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경고했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결국 외교, 그 안보 이런 쪽의 성격이 짙어진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3차 관세 협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파트 1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일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발발했었죠.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다면 그것이 미중 전쟁의 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결국 석유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중국이 주권 문제로 들고 나왔으니 이젠 관세 전쟁은 물러설 수 없고 열전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3차 해까지 뭐 90일 연장 뭐 유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그 실무진들이 모두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 워크쿨, 워슈쿨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어, 지금 2024년 현재 그 수입 중국에서의 수입량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갭이 좀 줄긴 조금 줄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끝난 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총리 허리폰과 중국 무역협상가 리청강은 기자들에게 보낸 자신의 발언에서 양측은 중단의 지속적인 연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그러는데 뭐가 결론 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팀은 화요일에 금리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훨씬 더 높은 4월 수준으로 부메랑 돌아갈 수 있으며 트럼프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 관세율 인상은 8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중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발표나 대면 회의는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영업의 손실 제약은 과연 무엇일까? 저의 이 초창기가 아니고 핵심 콘텐츠는 스루프 분석이죠. GS건설이 2025년 상반기 매출이 6조 2,589억 원, 6조 2,590억 원이겠네요.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동기. 영업비용은 더 줄였습니다. 2.9%. 그래서 영업이익이 41.8%가 증가했어요. 2,324억 원으로. 근데 영업의 손실이 3,062억 원이나 발생이 돼서 세전 손실 738억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의 손실이 폭증해서 세전 손실, 그 원인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꽤 상당히 상반기에 눈에 띄는데 재고자산과 미청구 공사를 제약으로 저는 인식을 해서 스루펫 분석을 해왔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보다 보면은 영업이익이 영업의 손실로 세전 적자를 기록하는 기록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의 부분에서 과연 제약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루프트하고 분야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양날의 검을 분석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트마리나는 캐시플로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만은 아마도 영업의 부분에서의 제약은 어떤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떠다니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경제 환경이나 금리, 뭐 주가 변동 등등 변수,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제약이 떠다닐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 현금성 자산 외에 그 금융자산의 그 운용, 뭐 이런 것들이 좀 핵심 주제로 떠오릅니다. 국제질서 변화, 일본의 호기 강한 보수 정치 필요, 시사통신사에서 7월 30일 날 뉴욕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야케 쿠니히코 이사 특별 고문은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사톱 세미나에서 강연해 자국 제일주의를 내거는 제2차 트럼프 정권 발족 등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찬스가 도래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야케 씨는 일본인은 전후 80년간 열심히 노력했다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 기재된 국제사회에서의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다만 국제질서의 변화가 전환점이 돼 오랜 고생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론을 폈다. 일본이 배우는 죄송합니다. 교훈으로서 일본이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제1차 세계대전과 자군의 힘을 과대평가에 패배한 2차 세계대전을 언급. 혼란이 생겼을 때 올바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한 보수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지가 큰 포인트더라고 분석을 했답니다. 총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져 한 단계 국력 저하에 직면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구가 감소되기 전에 강한 보수 정치를 해서 일본의 어떤 그 자생력 또는 국력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 보수화, 유럽도 그렇고 어, 일본도 그렇게 변하는데 한국, 코리안만 이상하게 좌파들이 득세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에, 또 실질적으로 친중 매파 또 친중 매국노 이런 애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 또다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